안녕하십니까? 자, 모의고사 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높게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41번 보시면 자,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오죠. 자, 1번 지문에서는 자, 장기 하중과 단기 하중을 구분하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장단기 하중을 구분했을 때 하라중은 장기 하중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은 장기 하중은 기본 일반 지역에서는 고정 하중하고 하라중이 장기 하중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설 지역에는 즉설 하중까지 포함시킨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 풍하중, 지진하중, 충격하중은 단기하중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지문에서는 장단기 개념을 지문을 물은 유형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서 보시면 이제 조적적 칸막이벽, 바로 무엇이다? 저거죠. 비구조부재적인 측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겁니다. 그러면 칸막이벽은 비구조부재로서 자, 부착이 된 것들은 고정하중이고 부착이 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라중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적적 칸막이벽은 부착이 되기 때문에 고정하중으로 봐주겠죠. 그런데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우리가 하라중으로 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41번은 3번 지문 개념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4번에 기본 지상 적수라의 제형 기간이죠. 자, 제형 기간은 잘 기억하십시오. 자, 기후와 관련된 부분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적설하중하고 풍하중은 기후죠. 이 기준을 잡는 제형 기간은 100년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5번에 보시면 풍하중은 지형에 영향을 받죠. 풍하중은 대표적으로 건물의 형태나 이런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번 문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할 것은 이거죠. 보통 이제 지진 하중은 집안의 종류에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의 질량에 영향을 받죠. 건물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지진 하중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 하중은 반응 수정 계수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의 연성 능력 정도에 따라서 반응 수정 계수를 우리가 정해놨는데 반응 수정 계수하고 지진 하중은 반비례의 관계였습니다. 그 점 같이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41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번 문제 보시면 지진력 저항 시스템 중 수직 하중은 입체 골조가 저항하고 지진 하중은 전단벽이나 가세 골조가 저항하는 구조 방식. 이것은 건물 골조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이중 골조 방식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중골조 방식은 이중 골조 방식에 대해서는 자, 이거죠. 지진력의 25% 이상을 연성 모멘트 골조가 분담하는 거죠. 연성 이 모멘트 골조가 분담을 하고 25% 이상을 연성 모멘트 골조가 분담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를 전단벽이나 가세골조가 담당하는 거면 25% 이상이 되니까 75% 미만이죠. 기타를 전단벽이나 가세골조가 분담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가세골조가 분담하는 형태가 바로 이중골조 방식이고 퍼센트가 나누어지는 것은 이중골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직 하중은 입체골조가 저항하고 그럼 입체골조는 기둥보 바닥판으로 된 거. 그런데 차이점이 그죠? 모멘트 골조 방식은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입체 골조는 자, 이 개념이죠. 자, 건축물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철골조로 만들어질 수 있고 다양하죠. 그러면 그 입체 골조가 그런데 이 모멘트 골조 방식은 라멘 구조죠. 모멘트 골조 방식은 라멘 구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 구조가
우리가 모멘트 골조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진을 담당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래서 연성 모멘트 골조는 접합부 연성 능력을 증가시키는 모멘트 골조를 연성 모멘트 골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25% 이게 나와야지 이중 골조입니다. 퍼센트가. 그래서 좀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번 문제는 자, 사질 지반이 급속하중, 지진 같은 급속하중에 의해서 전단지항력을 상실하고 마치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은 바로 액상화 현상 1번이 되겠죠. 액상화 유동화 현상. 그래서 이 사질 지반에 액상화 현상이 잘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액상화 현상은 밀도도 관계 있습니다. 밀도가 느슨할 때 많이 생기고 치하수 물이 있을 때 이 액상화 현상 더 잘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지진력이 가해졌을 때 우리가 이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잘 발생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파이핑, 보일링, 히빙 현상은 자 흙막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히빙은 점토 지반에 바닥에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었고, 볼링 현상은 자 지하수가 있을 때 부력을 못 이겨서 물하고 모래가 사질 지반에서 솟아오르는 현상이었죠. 그리고 파이핑 현상은 널말뚱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틈새나 구멍이 있을 때 흙탕물이 분출하는 현상을 파이핑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탄산화 중성화는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을 상실하면서 약알칼리가 되는 것이 탄산화 중성화였죠.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 보시면 자, 기초 및 지하층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자, 샌드 드레인 공법은 연약 점토질 지반을 안밀해서 물을 제거하는 지방 계량 공법에 해당이 된다 해서 맞는 질문이죠. 특히 이 샌드 드레인 공법은 모래 기둥을 형성해서 물을 제거한 거죠. 모래 기둥을 형성시켜서 이제 물을 제거했던 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점토, 바로 점성토 또는 점토 이렇게 하면 되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연의 탑다운 공법은 일반적으로 역구축 공법, 여타 공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미리 이것은 자 외부 부분에다가 이것도 흙막이 없이 하죠. 외부에다 지하 연속벽 설치하고 기둥하고 자 1층 슬랩을 선시공하고 나서 지하 굴착과 지상 구조물을 동시 축조하는 것이 탑다운 공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도심지 연약 지반에 적합한 공법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넓은 작업 공간을 필요하면 도심지 공사에 적절하지 않는 공법은 오픈컷 공법이 적당하지 않죠. 그래서 니은은 X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X입니다. 자, 디귿 보시면 오픈컷 공법에 해놨죠. 오픈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흙의 안식각을 고려해서, 안식각은 휴식각이라고도 칭해죠. 그래서 고려해서 기초 파괴하는 공법이 오픈컷 공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픈컷 공법은 보통 도심지 부적합하죠. 그래서 대지 여유가 많을 때 쓰는 공법이 오픈컷 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리얼 RCD 공법은 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을 굴착하는 거 공법에 의해서 분류했을 때 RCD 공법이죠. 리버스 서큘레이션 대릴 공법인 RCD 공법이나 베너토 공법이나 어스 드릴 공법으로 해서 우리가 굴착을 해 내려가는데 이것이 대구경 말뚝 공법이죠. 그래서 깊은 심도나 또는 깊은 심도는 대략 200m까지 파내려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말뚝 길이를. 그리고 직경은 대략 최대 직경은 6m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대구경 말뚝 공법 중에 하나죠. 굴착해서 하는 방법이 RCD 공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니은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 나오죠. 먼저 1번에 철근과 콘크리트는 온도에 의한 선팽창계에서, 자
자,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선팽창 계수나 또는 우리가 열팽창 계수, 이 수축 계수는 거의 유사하다, 비슷하다겠죠?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탄성 계수가 나오면 주의하자겠죠? 탄성 계수는 동일하지 않다. 철근이 큽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콘크리트의 수산화 칼슘 성분은 철근의 부식 방지 효과지요. 그래서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이 무슨 성분이다?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pH가 12에서 13 정도 되는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콘크리트는 철근과의 상호의 부착성에 의해서 일체 거동이 가능하죠. 그리고 철근량이 동일할 땐 굵은 가는 철근을 우리가 배건하는 것이 균열 제어에 유리하죠. 보통 이 가는 철근을 쓰게 되면 철근 개수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가는 철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여러적인 측면으로 좋습니다.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이거죠. 치마 균열 방지에도 유리하고요. 이 치마 균열 방지에도 유리하고 치마 균열 방지에도 유리한 측면에서 그리고 이것이 가는 철근 쓰면 부착력도 좋아져요. 부착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가는 철근 쓰는 것이 균열 제어에도 유리합니다. 제어에 유리한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 5번에 건조 수축이나 온도 변화의 콘크리트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철근은 이거는 배력근 개념이 아닌 무엇이 된다? 수축 온도 철근 개념이 됩니다. 수축 온도 철근. 자, 배력근은 하중 분산이 들어가야 돼요. 자, 배력근 개념은 하중 분산이나 균열 제어 목적으로 주철근의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설치되는 것이 배력근이고요. 혼돈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죠. 한중 콘크리트는 하루 평균 기온이 4도 시야가 한중의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한중 콘크리트는 온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물이나 골재는 가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라도 저거는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중 콘크리트는 하루 평균 기온이 25도씩 넘을 때 치는 게 서중 콘크리트였죠. 그리고 메스 콘크리트는 수하열에 의한 균열의 고려가 필요한 콘크리트죠. 메스 콘크리트는 단면이 큰 콘크리트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부의 온도하고 외부 온도 차이에서 온도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의 온도 균열은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 차와 부재의 단면이 부재의 단면이 작을수록 생긴다 해서 되죠. 그러면 온도 차가 클수록 부재의 단면이 클수록 온도 균열은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6번은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온도 균열, 온도 차에서 생기는 온도 차가 클수록 부재의 단면이 클수록 그 안에 시멘트가 많겠죠. 그럼 수화 반응에서 수화열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하겠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의 치마균열은 콘크리트 타설후 자중에 의해서 안밀로 철근 배건에 따라서 수평부재 상부면에 발생하는 균열이죠. 그러면 이 치마균열의 경우는 이겁니다. 철근이 이렇게 있을 때 굵은 철근 쓸수록 치마균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밀실하게 이제 콘크리트 탓을 했는데 밀실한 다짐이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안밀에서 자중에서 내려가는데 이 밑에다 철근 밑에 이렇게 공극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밑에 이제 공극이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얘는 철근 때문에 이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자, 이게 공극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이제 균열이 여기에 이제 가는 거, 이게 바닥 줄줄이 가는 거죠. 철근 따라서 이 부분에 균열이 가는 게 이게 치마균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마균열은 경화전에 발생하는 균열인데 이 치마균열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몇 시간 이내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치마균열은 경화전에 생기는 거죠. 굳기 전에 경화전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치마균열입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상부 이 철근에 그러면 이 치마균이 생기면 여기에 하부 철근, 이 상부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착 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7번 문제 보시면 47번 시공 전에 계획하지 않는 곳에 생기는 위험으로서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와 나중 타설한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치화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균열이 바로 무엇이 된다? 이 위험은 자, 콜드 조인트죠. 2번입니다. 콜드 조인트. 콜드 조인트는 쉽게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을 초과해서 타설했을 때 이 콜드 조인트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나머지는 해설에다가 우리가 다 해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은 이런 유형이나 아니면 자 여기에서 이제 줄눈 있죠. 이 5개의 줄눈 중에 한 3개를 서술해서 갈로 형태로 기입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대비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8번에 자 각종 접합의 응력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강한 것이 전체를 분담하면 되죠. 가장 강한 접합이 무슨 접합이다? 용접이죠. 용접 접합이 가장 강력한 접합이 됩니다. 그리고 자 고력 또는 장자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고장력 볼트 또는 고력 볼트 접합. 그리고 자 이거죠. 리벳 접합하고는 동격이죠. 고장력과 리벳은 동격.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동시 접합, 고력 볼트하고 리벳 접합은 동격이니까 각각 분담하면 되죠. 그리고 볼트, 뭐 볼트라 해도 되고 일반 볼트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볼트 접합.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의하시고 그래서 1번에 리벳과 고력 볼트 병용일 때는 각각 분담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리벳과 볼트 병용 시는 누가 리벳이 다 분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용접하고 고장력 볼트를 자 병용했습니다. 그러면 용접이 전체를 다 분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의할 점은 자 이거죠. 5번이죠.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하고 나서 그러면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하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가 각각 분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8번은 3번이 우리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번 용접결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49번에 자 1번에 보시면 크레이트. 자 크레이트는 아크 용접할 때 비드 끝부분. 자 비드가 용접청이죠. 비드 끝부분에 오목하게 핀 결함이 크레이트다. 그래서 크레이트는 저거 생긴 모양 때문에 분화구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크레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구멍 블로어는 용금속이 응고할 때 방출할 가스가 남아서 생기는 결함이 자 공기구멍 블로어리죠. 그래서 이거는 급냉이 주된 원인이죠. 너무 빨리 냉각하다 보니까 달아날 가스가 방출을 못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니은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오버랩은 용접 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는 겹쳐지는 결함이 오버랩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보시고 그래서 이제 오버랩은 자 낮은 전류가 약한 전류가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언더컷은 모재가 녹아서 용착 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는 결함에서 맞죠. 그래서 리얼도 옳은 지문. 이것도 이제 강한 전류죠. 그래서 이제 언더컷은 강한 전류, 가대 전류가 원인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0분 지붕 경사 물매 중에서 50분 이상 물매로 옳지 않은 거. 자, 설계도면에 자,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50분 이상 해주면 되죠. 그리고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50분의 1이고 아스팔트 지붕 50분의 1이죠. 폼 슬리퍼의 단열 지붕 경사 5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싱글 지역 강풍 이외의 지역 해놨죠. 50번은 자, 5번에 아스팔트 싱글이 틀렸죠. 싱글이 자, 3분의 1 이상 우리가 해주면 되죠.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와 지붕이나 아스팔트 싱글 지붕은 3분의 1 이상이었습니다. 금속판 평익기 위험이 우리가 적어졌죠. 2분의 1의 개념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51번 문제. 여기 50번이고. 자, 51번 문제. 자, 갈로 안에 들어갈 방수 용어로 옳은 것 해가 나죠. 자, 실링제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 재료는 본드 브레이커죠. 그리고 실링제를 줄눈 깊이 소정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서 줄눈에 충전하는 정형제, 충전은 다르가 백업제입니다. 백업제. 그리고 시공중 바탕재 오염 방지와 줄눈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호용 테이프가 기역하고 디귿하고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스킹 테이프죠. 그래서 51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아스팔트 방수 공사에서 루핑 붙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일반 평면 루핑은 흘러 붙임 원칙으로 하죠. 기역은 옳습니다. 기역은 옳은 지문. 자, 그리고 니은은 루핑 결침 폭은 길이나 또는 너비 방향은 100mm 정도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볼록 오목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 루핑 붙이기 전에 미리 해야 되죠. 폭 300mm 루핑을 균등히 덧붙임 해주면 되죠. 디귿도 옳은 지문. 자, 리을은 루핑 원칙 물흘림을 고려해서 물매 위쪽에서 아래로 붙여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야 되죠. 리을은 X가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 보시면 자,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31조 내력벽의 높이 길이에 대해서 해놨죠. 그래서 1번 조적식 구조인 건물 중 2층 건물에서 2층 벽의 높이는 자 4m를 넘을 수 없죠. 4m. 그래서 자 기역은 4m가 됩니다. 기역은 4m. 4m. 그리고 자 조적식 구조인 내력벽 길이 10m를 넘을 수 없죠. 10m 이하라면 되죠. 니은은 10m. 자, 그리고 3번에 조직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 면적 디귿은 80제곱미터. 이것은 80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53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그리고 54번 문제 보시면 54번 자, 통풍 기류를 방지하고 출입 인원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창호가 바로 해전문이죠. 그래서 3번에 해전문이 바로 방풍 구조에 속합니다. 해전문이. 해전문이 자, 방풍 구조에 속하는 거예요. 방풍 구조로서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되겠죠.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 해전문 개념이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55번 문제 보시면 자 유리공사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해놨죠. 그래서 염화 비닐 등으로 압출성에 의해서 제도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U용 그레이징 채널과 자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해서 여기 다 써놨죠. 그레이징 게스켓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리끼움용 부자재만 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그 점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자 우리가 해설에다 다 써놨으니까 해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번 문제, 그래서 55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구조 계속기하고 조금 주의해서 봐두십시오. 그리고 56번에 보시면 56번에 자 미장공사 용어 중 바르기 접합부 또는 균열 틈새나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을 때 떼어주는 것은 자 이거는 덤먹임이죠. 3번이고요. 덤먹임. 자 고름질은 이것이 고름질이었습니다. 고름질한 것은 초벌 발음 때 그 발음 두께가 너무 뚜거나 요철이 심할 때 초벌 발음이 더 빨라서 이제 균일하게 해주는 게 이것이 고름질이었죠. 그러면 손질 발음 5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손질 발음은 초벌 발음하기 전에 바탕에 요철이 심했을 때 이제 골라주는 것이 손질 발음이고요.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는 여기서는 덤먹임 개념이 됩니다. 덤먹임.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번 문제 보시면 다음에 설명하는 타일 붙임 공법 해놨죠. 먼저 1번에 그 부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해서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게 하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이거는 5번의 MCR 공법, 타일 선부착 공법이죠. MCR 공법인 타일 선부착 공법 5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1번 밀착 공법은 이거였죠. 바탕면에다가 붙임용 모터를 바르고 타일을 충격 공구 또는 전동 공구 이런 진동 공구로 밀착시켜서 접착하는 방법이 밀착 공법이었고,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떠붙임 공법, 타일 뒷면에다 모르타르 발라가지고 부착시키는 게 떠붙임 공법이었죠. 자, 계량 압착 붙임 공법은 바탕면하고 타일 뒷면에 둘 다 붙임용 모터를 바르고 이제 타일을 하나씩 부착하는 것이 계량 압착 공법이었죠. 접착제 공법은 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부착해서 접착하는 공법이었고요. 그래서 5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번 문제. 자, 도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자, 불투명한 도장일 때는 하도, 중도, 상도의 색깔 같은 색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변화를 줘야 되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이제 하도가 초벌칠이에요. 하도가 초벌칠. 하도가 초벌칠. 그리고 중도가 재벌칠. 재벌칠이고 상도가 우리가 여기 정벌칠 개념되죠. 색깔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벌칠 되겠죠. 그러면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이렇게 칠해 주는 것이 기본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색깔의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프레이건은 뿜칠면에 직각으로 평해서 자 운행하며 뿜칠력이 3분의 1 겹쳐도록 시공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롤러칠은 붓칠보다 속도는 빠르나 일정한 도막 두께 유지는 어렵습니다. 붓칠이나 똑같이 도막 두께가 일정한 도막 두께 유지는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처음 1회 방청도장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겠죠. 조립 전에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제면 바탕 만들기 일반적 가공장소의 바탕재 이것도 조립 전에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것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아연 도금면 바탕 만들기만 바탕재 조립 후에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만 예외예요. 자, 아연 바탕면 만들기만 바탕재 조립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에 다 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번은 1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59번 보시면 소요수량 산출 시 할증률이 가장 큰 재로 해놨죠.
자, 목재, 각재가 몇 프로입니까? 1%, 5%죠. 자, 그러면 목재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재의 경우는 각재가 5%, 그리고 판재가 몇 프로? 10%, 목재 쫄대가 20%였죠. 5번에 쫄대는 20%입니다.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 벽돌은 몇 프로입니까? 5%죠. 그런데 블록은 우리가 4%였죠. 근데 붉은 벽돌은 3%였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타일은 5%였죠. 그리고 모자이크 타일은 3%짜리였죠. 그래서 59번은 5번이 가장 크네요. 그 다음에 60번 문제 보시면 다음 조건에서 벽면적 100제곱미터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의 정미량을 구하라 했어요. 이건 소요량이 아니죠. 그러면 할증을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소수점이 안 나오겠죠. 근데 재료의 할증은 없으면 소수점은 첫째 자리 발올림 한다고 해놨죠. 혹시 할증을 갖다 또 두드려서 구하실까봐 제가 할증 없다라고 해놨습니다. 정미량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벽면적 주어졌으니까 벽면적을 별도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벽면적에다가 바로 이제 저거 해 주시면 되죠. 그럼 밑에 문제 보면 조건 표준형 벽돌이라 하고 벽돌 일정 공비라고 해놨죠. 그러면 일정 공비 두께로 쌌을 때 얼마가 필요하다? 149m였죠. 그러면 벽면적에다 바로 곱하시면 되죠. 자, 벽면적에다가 1비 두께 기준 곱하면 되죠. 그래서 100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1비 두께 149m죠. 면적당, 기준 면적당 149m를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소수점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 14,900m가 되겠죠. 0만 149에다 0만 2개 해주면 되잖아요. 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 되겠죠. 2번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너무 똑똑해서 또 1.05 이렇게 곱해가지고 답이 나오네 안 나오네 하시면 안 됩니다. 61번 건축 설비 부분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다음은 건축 설비 용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갈로 안에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면 단위는 kJ per kg K다. 이것은 비열이죠. 비열에 대한 용어입니다. 비열. 자, 기억하시면 되고, 엔탈피는 자, 현열량하고 잠열량을 합한 전열량이 엔탈피죠. 그리고 열용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축적할 수 있는 열량이 열용량이죠. 그래서 열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점 온도는 자, 이설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가 노점 온도죠. 그리고 습기를 함유한 공기를 습공기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62번 보시면 자, 급수기구 중 세면기의 자, 급수압력, 필요급수압력을 다뤘죠. 자, 세면기는 자, 바로 1번이죠. 0.05 메가파스칼이 이상이 자, 메가파스칼이 되주면 되죠. 그러면 킬로파스칼로 따지면 약 55 킬로파스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면기라든지 이거 같죠. 욕조, 가정용 욕조 같은 데 있죠. 물 공급되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 이것이 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샤워기가 0.07이죠. 그래서 0.07 메가파스칼인 이것은 샤워기. 조건이 안 주어지면 70 킬로파스칼. 자, 이것은 샤워기. 근데 샤워기가 압력식이나 또는 온도식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그때는 0.13 메가파스칼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세정 밸브가 얼마다? 0.1 메가파스칼. 그래서 100킬로파스칼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세정 밸브 또는 플러시 밸브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63번 보시면 다음 현상 작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에
습격 현상 또는 작용은 만수 상태로 물이 간의 통로를 갑자기 막았을 때 수압의 상승, 압력파가 간 내에 왕복하는 현상, 워트헤마 습격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옳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니은 서징 현상은 산형의 특성의 양정 곡선을 가지는 펌프의 산형 왼쪽 부분에서 유량과 양정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이 서징 현상이죠. 이것도 옳은 지문. 그리고 공동 현상은 물의 압력이 그 물의 온도에 해당하는 포화 전기보다 낮아질 경우 물이 증발되면서 기포로 분리되는 현상이 공동 현상 캐비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옳은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옳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번 문제 보시면 자, 급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고가 수조 방식에 비해서 수도 직결 방식이 수질 오염 가능성이 낮고, 자, 그리고 설비비가 저렴하다 해서 맞죠? 수도 직결 방식은 물탱크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양수 펌프나 이런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설비비도 저렴하고, 그래 물은 저장하면 오염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수질 오염 가능성이 제일 낮은 것입니다. 그러면 수질 오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주분리, 수주분리는 물의 흐름의 끊김 현상을 수주분리라고 하죠. 일어나기 쉬운 배관에는 습격작용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3번에 펌프를 병렬로 연결해서 운전대수에 변화를 줘서 양수량과 토출 압력을 조절하는 방식은 정속 운전 방식이죠. 그리고 펌프 임펠러 회전수를 조절해서 하는 것이 바로 변속 운전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단수 발생 시 일시적인 부하보로 배수의 역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토수구에 공간을 두는 형태겠죠. 그러면 여러분 토수구에 공간 두는 기 대표 이런 것들이잖아요. 세면기. 여러분들 세면기 수도 꼭지에서 자 물이 차도 그거 공간이 있죠. 그게 토수구에 공간 두는 거죠. 세면기나 이런 욕조, 이런 싱크대 이런 것은 토수구에 공간을 둬가지고 배수 역류를 방지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버큐um 브레이크 설치는 자 이거죠. 세정밸브식 대변기. 대변기는 이거 써라 이거죠. 세정밸브식 이 대변기일 때는 진공 방지기 설치하자 이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버큐um 브레이크를 진공 방지기라고 하죠. 진공 방지기. 자, 버큐um 브레이크 설치하자 이거 진공 방지기. 버큐um 브레이크 같은 개념이죠. 자, 그리고 5번에 급수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부위는 콘크리트 타설의 에어챔버는 공기실이죠. 습격 작용을 방지해서 에어챔버를 설치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슬리버가 되겠죠. 5번은 슬리버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되겠죠. 바닥이나 벽을 이제 통과하는 부위, 관통하는 부위는 슬리버를 미리 설치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에어챔버는 습격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구력 가까이 설치하는 것이고요.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봐두시고, 그래서 64번은 그래서 이 5번 지문이 옳지 않은 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문제. 자, 65번 문제에서 보시면 65번은 자, 먼저 1번에 봉수 깊이죠.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mm가 자, 적정 깊이가 되겠죠. 그런데 그 기구의 세정 능력에 따라서 봉수 깊이는 약간씩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봉수 깊이는 깊을수록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 깊이가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가동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봉수가 이제 가동 움직일 때 조립체나 칸막이에서 봉수가 형성되는 구조로 하면 안 됩니다. 구조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뭐 변기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거죠. 이렇게 9번 간 형태에서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내리면 그대로 싹 내려가도록 처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조립체나 칸막이에서 봉수를 형성하고 있으면 만약에 내렸을 때 물이 내려갈 때 칸막이가 조립체가 안 열리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는 아예 없는 거예요.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설명할 수가 없죠. 왜? 없으니까. 그래서 조립체나 칸막이로 봉수하는 규제 자체가 없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변기 안에 물 내려가는데 칸막이 없잖아요. 그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구조는 간단하고 배수 시 자기 세정 작용이 가능해. 그래서 배수 자체 유소로 자기 세정 작용은 해야 됩니다. 자기 세정 가능해야 되지만 제발 또 사이펀 작용이 일어나면 안 돼요. 사이펀 작용이 일어나면 봉수가 파괴되는 현상이 되죠. 그리고 4번에 자, 뚜껑이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하수관의 하류척으로부터 하수가스가 하지 않는 구조로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세면기는 P트랩 사용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65번은 2번 지문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통기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놨습니다. 이거는 옳은 거 고르면 안 되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66번에. 자, 그러면 루프 통기관은 기구 배수관을 통해서 배수 수평지관에 연결된 2개에서 8개 기구의 통기를 1개의 통기관을 담당이 루퍼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 기구는 2개에서 8개까지만 대변기는 최대 3개까지 가능합니다. 부하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니어는 도피 통기관은 이거죠. 최하류 기구하고 접속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배수 수평지 최상류 있는 기구의 하류측에 세운 통기, 이거는 루프 통기관이죠. 그래서 니어는 틀린 거죠. 니어는 X. 자,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 자, 이겁니다. 배수 수평지관이 있고, 자, 배수 수직관이 있고, 배수 수평지관 이렇게 기구가 이렇게 있으면, 좀 통기 수직관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최상류 기구 쪽에 이렇게 통기를 접속해 주는 이것이 루프죠. 자, 이것이 루프 회로 통기관이 되는 거예요. 회로 통기관. 그런데 최하류 기구 쪽에 접속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도피죠. 여기 도피죠. 자, 그러면 이거죠. 수직관에 가까이 있는 걸 최하류 기구라고 하고, 자, 수직관에 가장 멀리 있는 게 이것이 최상류 기구가 되는 거죠. 얘가 최상류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결합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 결합 통기관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부에서 물을 내리면 배수 수직관에서 공기가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통기 수직관을 통해서 배수 수직관의 통기를 원활하게 해서 결합 통기관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자, 신정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 상부를 간격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 대기 개방하는 통기관이 신정 통기관이죠. 그래서 리얼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기억, 디귿, 리얼 안 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옳지 않는 것은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또 잘 풀어놓고 답을 반대로 찍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거 해놓으려고 하다가 기억, 디귿, 리얼도 답에 해놓으려고 하다가 그러면 요거도 모를 것 같아서 옳지 않은 거 했습니다. 자, 그리고 67번에 자,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함께 흐르도록 하는 하수관로는 함유죠. 함께 흐르면 함유식 하수관로고 구분돼서 흐르게 하면 그것이 분류식 하수관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7번은 2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유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은 정하조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에 보시면
소방시설에 분류해서 소화활동설비로 옳지 않은 것을 해놨죠. 그러면 소화활동설비 6가지 있었습니다. 재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6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자동하재 탐지설비는 경보설비에 속하죠. 그래서 68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 보시면 스프링쿨러 설비 배관에서 직접 또는 수직 배관을 통해서 가지 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은 무엇인가? 이거는 교차 배관이죠. 스프링쿨러 헤더가 설치되는 배관이 가지 배관이 되고요. 주 배관은 수직 배관이 주 배관이 되죠. 그리고 신축 배관은 하향 헤더 설치했을 때, 자, 이것이 신축 배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9번은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러면 신축 배관은 이겁니다. 스프링쿨러, 자, 이것이 가지 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하 주차장 같은 상향 헤더 달기는 상향으로 그냥 바로 분기해서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자, 이렇게 반자가 자 층에 놓이죠. 일반 층에는 반자가 이렇게 있죠, 천장이. 그러면 스프링쿨러를 갖다 헤드를 달기 위해서 이 배관을 어떻게 이렇게 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부려야 되겠죠. 이렇게 구부려서 여기에다가 하향형 헤드를 장착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하향 헤드 장착해서 이 구부린 이 배관, 이것을 신축 배관, 옛날은 뭐 해양식 배관이라 했는데 지금은 신축 배관이라고 하재 안전 기준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신축 배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이렇게 써야지만 헤드의 찌꺼기 유입을 방지해서 터졌을 때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번 문제 보시면 피난 구조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해놨죠. 자, 입체형이란 유도등 표시면을 자 4면 이상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입체 이상은 최소 기준이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70번에 1번 입체형은 2면 이상이면 되죠. 2면 이상. 자, 입체형이라 해서 제발 3면 이상이 아니에요. 3D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으로 권칠하게다 4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2면 이상으로 각 면마다 피난 유도 표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입체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의 왕관기하고 3번의 간이 왕관기 차이점, 몸무게 하는 거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연속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왕관기고 연속 사용이 안 되면 우리가 간이 왕관기가 됩니다. 그리고 구조대라는 것은 포지등을 사용해서 자루 형태로 만든 이건 자루 형태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승강식 피난기는 사용자 몸무게에 의해서 자동으로 하강하고 그래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해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이, 이건 동력이 아니라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5번도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1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대변기의 세정 방식입니다. 세정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세정 방식으로 옳은 것 해놨죠. 먼저 1번에 사이펀 작용과 물의 회전에 의한 와류 작용을 이용하는 방식으로서 세척 시 공기 혼합제의 소음이 적고 제조 공정이 복잡해서 가격이 높은, 이거는 사이펀 볼텍스식 변기가 되죠. 그래서 71번은 5번이 되죠. 사이펀 볼텍스식. 그래서 원피스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세정 탱크하고 변기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원피스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72번 문제 보시면 72번에 자, 밸브하고 펌프 및 각종 기기와 배관을 연결하거나 교환 해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3번의 프렌지엄이 되겠죠. 자, 버큐um 브레이크는 진공 방지기였죠.
오소나 배에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버큐um 브레이커였고, 그 다음에 체크 밸브는 한 방향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 흐르게 역류 방지용 밸브가 체크 밸브였습니다. 콕은 우리가 0에서 90도의 전식에서 전기 내지 전폐하는 게 콕이었죠. 자, 리포트 이음이란 것은 전기 난방에서 진공 한수식 방식에서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이 리포트 이음이었고, 그래서 72번은 3번 프렌지 이음이 됩니다. 자, 그리고 73번에 동간을 급탄간으로 시공할 때 신축이음의 길이죠. 자, 신축이음의 길이는 강간이 30m고 동간이 20m가 됩니다. 항상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보통 신축이음은 이거죠. 물의 온도 차이에서 배관의 길이에 신축 팽창을 흡수해 주는 것이 신축이음이었고요. 그래서 신축이음은 있었죠. 스위블 조인트 있었고, 벨로즈형 이음새 있고, 슬리브형 이음새 있었고, 그 다음에 신축 고깔 루프형 이음새라고 했죠. 그리고 볼 조인트 5가지가 있습니다. 자, 74번에 대류 난방과 비교한 바닥 복사 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죠. 자, 그럼 바닥 복사 난방은 예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바닥 전체를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다 보니까 예열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실내 상하 온도차 가장 적은 것이 바닥 복사 난방이죠. 그리고 외기 온도 변화에 따른 방열량 조절은 어렵죠. 왜 그런가 하면 바닥 전체를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해서 난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했죠. 방열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질문이 되죠. 그리고 실내 먼지 유동이 적죠. 자, 먼지 유동이 큰 것들은 대류 난방이 먼지 유동이 크죠. 그리고 고장 시 발견이 수리가 어렵습니다. 왜냐? 바닥에 매설 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장 시 발견이나 이런 수리가 어렵고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바닥 복사 난방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닥 복사 난방 이것도 같이 방을 개방 상태에서도 난방 효과가 있죠. 그리고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아서 바닥 면적의 이용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상하 온도가 가장 적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데 단점이 이제 단열층 설치해야 되죠, 바닥에. 그리고 이제 바닥판 두께가 증가하다 보니까 바닥 하죽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75번 문제 보시면 리포트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왔죠. 그래서 74번은 3번이 되겠죠. 73번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75번에 리포트 이음입니다. 방열기보다 높은 곳에 한수관을 한수관에 응축 끌어올 때 설치하는 게 리포트. 75번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본론의 안전 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 2번은 뭐가 됩니까? 2번은 75번의 2번은 이거는 안전 수위니까 하트포드. 자, 하트포드 접속법 또는 배관법이라 칭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배관 내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배관 내 신축 흡수하는 것은 저거였죠. 배관의 신축, 저는 신축이 음세고, 그 다음에 온수의 온도차나 밀도 차이에서 배관 내 온수가 자연순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굽에 경사를 두는 거죠. 그리고 온도에 따른 최적 팽창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최적 팽창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바로 팽창 탱크가 그걸 흡수하는 거죠. 팽창 탱크가 그 이상 압력을 흡수해서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75번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다음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설비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되놨죠. 그러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건물 이하 신축 공동주택이라 한다 해놨죠. 시간당 얼마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 설비나 기계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옛날에는 100세대 이상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30세대 이상이죠. 그리고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 동일 건물에 건축할 경우 이때도 주택이 30세대 이상. 그러면 자 2번은 뭡니까? 주상복합 건물이죠. 이것도 30세대 기준되죠. 이때 시간당 0.5회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은 0.5회 시간당 0.5회 이상의 한기 횟수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옛날은 0.7회였었습니다. 지금은 0.5회 이상으로 한기를 해주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7번 문제 보시면 77번에 자, 엘리베이터의 구성기기에 속하지 않는 것, 완충기는 해당되죠. 승강로 바닥과 이제 격돌을 방지해서 완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했죠. 그래서 완충기는 뭐 스프링식이나 유체를 이용하는 유압식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속기 가속 조절기는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로 자 이제 속도가 정해진 속도보다 빨라지면 이 조속기 가동이 돼서 건상기 전월 차단식에서 브레이크로 기계실에서 로프에 제동을 거는 것이 조속기 가속 조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균형축 카운터 웨이트는 건상기 부하를 엘리베이터의 건상기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편에 축을 설치하는 게 균형축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무기축 개념이다. 균형축 카운터. 그래서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번의 홈 게이트웨이는 이건 홈 네트워크 설비의 장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인 엘리베이터 구성기기가 아니죠. 그래서 77번은 4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 브레이크는 있죠. 그래서 77번은 4번. 그 다음에 78번 진영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상 홈 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홈 네트워크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장비 4가지를 꼭 암기하시면 된다. 장비는 4가지다. 그러면 장비는 이렇게 했죠. 홈 게이트웨이, 그리고 세대 단말기,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서버 이 4가지가 홈 네트워크 장비로서 필수 설비에 해당되죠. 그런데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기는 뒤에 기기로 끝나요. 기기나 시스템으로 끝나는 것이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고요. 홈 네트워크 장비는 4가지 중에 기로 끝난 거 세대 단말기만 기로 끝나고 나머지는 그래서 이 4가지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홈 게이트웨이, 그리고 세대 단말기,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서버 4가지가 홈 네트워크 장비로서 필수 설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필수 설비가 2가지죠. 홈 네트워크망하고 홈 네트워크 장비가 필수 설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기억해요. 그래서 원격 제어 기기 5번은 이거는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78번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9번 다음 전기 설비 구분중 저압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올해 시험부터는 KC 규정, 한국 전기 설비 규정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저압 기준이니까 교류가 이제 1000볼테지죠. 교류는 자, 1000볼테지 자,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직류의 경우가 1500볼테지죠. 1500볼테지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건 2가지죠. 세대에 공급하는 것은 220볼테지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에서 이제 소방 펌프나 이런 터빈 펌프 가동해서 물탱크, 고가 탱크에 물 올릴 때 이럴 때는 380볼테지 우리가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는 1000볼테지 이하가 저압입니다. 그래서 직류는 1500볼테지. 옛날은 우리가 교류 600볼테지, 직류 750볼테지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자, 교류가 1000볼테지, 직류가 1500볼테지입니다. 그러면 초가 1000볼테지 초가, 1500 초가부터 7000볼트 이하까지가 바로 고압이었죠. 그리고 특별고압은 7000볼테지 초가 될 때를
특별고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79번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체크하면 안 됩니다. 옛날 기준으로. 자, 그리고 80번에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부하설비 용량은 이렇게 구했죠. 부하설비 용량은 자, 부하설비 용량은 어떻게 구한다? 자, 이거죠. 부하밀도 곱하기 연면적을 곱해서 부하설비 용량을 구합니다. 그리고 최대 수용 전력은 그러면 이 부하설비를 구했잖아요.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서 가면 되죠.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곱해서 산정해 주시고, 그리고 평균 수용 전력. 자, 평균 수용 전력은 자, 이거죠. 여기에서 구한 최대 수용 전력에다가 자, 최대 수용 전력에다가 자, 부하율을 곱해서 구하면 되네. 부하율 곱해서 평균 수용 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최대 수용 전력이니까 부하설비 곱하기 수용률 한 거죠. 그래서 80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로 사실 얘가 2번 나죠. 최대 전력 구하는 것, 수용 전력. 부하설비 용량 주어지고 수용률 주어져서 냅니다. 안 주어지고 내는 거 없습니다.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곱하면 됩니다. 근데 부하설비 용량이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고 따로따로 주어지면 합하셔야 돼. 합해가지고 수용률을 곱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높게 출제 안 했습니다. 저난이도로 출제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걸 위주로 해서 많이 출제를 해놨습니다.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